이렇게 일반 매매로 건물 소유자 변경이 됐죠. 이럴 때는 이것이 관습,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고, 이 토지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30년 동안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때를 기준으로 하냐, 이때부터 30년이냐, 이때부터 30년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물일권주의에 따라서 물권 같은 지상권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이 된다. 그렇다면 그리고 권리라는 건 먼저 성립된 게 나중 성립된 것보다 우선한다. 이런 우리가 법리 형성이 되죠. 그렇다고 따지면 이때부터 30년이 된다. 이때부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게 되면 이 국민은행 근저당권자가 이때부터 하는 것보다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후순위 가압류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건 이유는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처분권을 행사하고, 선순위 채권이 처분권이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 채권이나 후순위 담보물권들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이 처분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나머지만 그 이후에 후순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처분권이라든가 처분금지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권리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예측했던 손실을 보기 위해서 이때부터 법정상 이때부터 30년이 되는 거다. 이거를 따질 때는 이게 우선하는 거다. 왜냐면 이걸 우선하게 되면 가압류 채권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힘이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해서 이렇게 있다면 먼저 성립된 게 나중 성립된 것보다 이제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는 이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선순위 채권이냐 후순위 채권에 의해서 발생한 거냐, 선순위 채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30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책에는 이런 내용을 안 썼지만,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팁을 하나 드려야죠.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양수했다가 토지만 매각 시 법정 이상권은, 자, 이 토지는 이대감이고 건물은 이대감이에요. 이대감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 미등기나 건물은 건물을 신축한 사람만 소유자로 봐. 신축, 상속, 수용, 재판, 또는 이제 이런 경우는 원시취득이죠. 경매, 법원 경매, 압류, 재산 공매 같은 경우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이 이게 민법 제 187조에 있는 규정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미등기 건물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때만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축하지 않고 아버지가 신축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법정 이상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간수법상 법정 이상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대감이나 미등기물을 이대감이 신축했어요. 근데 강가채미 토지와 건물을 일반 매매로 사왔어. 그러면 토지는 등기했으니까 토지는 강가채미 소유자야. 이거는 민법 제 186조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근데 이 건물은 등기를 안 하고 가졌으니까 이제 민법 제 186조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소유자로 볼 수 없고 건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거주에 설정했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여야 되는 민법 366조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 동일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자의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면 이 건물은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민법 186하고 민법 187조. 민법 186은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187조는 원칙 취득 규정이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리고 신축, 이 상속,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암지상 공매 이런 경우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또 수용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이로 판결받은 경우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에는 미등기 건물인데 이도령이 상속이면 원시취득이에요. 상속은 민법 187조에서 소유권을 토지와 건물을 원시취득하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까 이럴 법정 이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을 게 어떤 거냐? 그럼 우리가 상속을 우리께 이게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애아들이 많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아들만 있냐? 어머니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라지 A, 토지와 건물에서 이렇게 된 상태,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어떻게 되냐? 상속이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토지는 이렇게 지분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A가 장남이 전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머니가 라지 B죠. 라지 B. 어머니가 건물 소유자일 때에는, 이때에는 요 상속 등기 시점으로 관습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아니면 아버지 사망 시점이냐. 원시이기 때문에 사망 시점으로 따지는 거지 상속 등기 시점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때문에 등기 원인에 보면 사망 시점이 나와요. 상속 등기 시점을 따지는 게 사망 시점을 따지고, 그때의 법정상 성립 때 그때부터 30년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더 가져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세 사람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건물도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했다면, 이럴 때는 관습법상 법 성립이 되지 않죠. 이랬다가 나중에 여기에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이것만 달라졌다. 이럴 때는 나중에 그 경매로 잔금 납부할 때 지상 건물이 법정상 성립되겠죠. 똑같이 바뀌거나 한 사람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동일 소유자로 봐야 된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했다면,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을 멸실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이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상당히 권리 위에 잠자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근저당 설정 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멸실, 이런 경우는 왜냐면 토지 사용권은, 사용 수익권은 누가 드냐?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는 거죠. 이 근저당권자는 처분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 수익권까지 근저당권자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지상권 등기를 1월 10일 날 하고, 그 이후에 접수번호 제 1, 2, 3, 4호 하고 같은 날 토지에 1월 10일 날 접수번호 1, 2, 3, 5호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죠. 물론 여기 지상에는 건물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월 10일 날 접수번호 1, 2, 3, 5호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여기도 공동 설정. 이 선순위 접수번호가 하나 빠른 지상권 등기, 선순위 지상권 등기 설정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용의권이죠.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처분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토지 사용 수익권은 토지 소유자에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멸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이 토지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서 건물 이제 그 신축에 대한 신축 금지, 가처분,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다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때 알았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건물 공동저당권자에게는 저당권을 설정된 건물을 멸실하고 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을 때 했다고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지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건물을 멸실했기 때문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도 함께 멸실됐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토지 저당권자에게 주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이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과거에는 이게 70년도, 80년도에는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근데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게 8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 읽어보면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됐냐?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멸실할 경우 새로운 건물에 좀 전과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 건물의 법정이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뭐냐면 새로운 건물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랬다 달라졌다면 법정이상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새로운 건물에, 구건물을 새로운 건물에 가지고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면 법정이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거 또 새로운 건물을 설정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똑같은 금액을 설정을 해줬다. 그러고 나서 달라졌다. 이때는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도령과 분쟁인데 공동설정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됐다. 그래서 이순신이 악취가, 이럴 때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됐기 때문에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뭐 법정에서 성립되냐 안 되느냐, 자기가 자기 건물을 철거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법률로 따질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또. 근데 자기가 다 샀으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에 함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된 건물이 건축되었고 토지만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랐을 때는 법정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축된 건물이 임차인 등은 건물에서,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럴 때에 법정이상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임차인이 A, B, C, D 임차인이 이 사람이 설정 당시에 2005년도 1월 10일쯤에 설정이 됐다. 그러면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만 원은 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토지 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변을 받을 수 있는 이 1,600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임차인이 이 사람이 이제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있다면 이 토지 매매 가액의 경매 비용을 뺀 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를 이 근저당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이러한 경우 설령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의 소액임차인은 이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면 근저당권자가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발생한 걸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안 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예측했던 손실을 봐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새로운 건물에서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도 새로운 건물에 임차인이 열악한 지혜인 임차인을 보호할 특별법이 법리에도 맞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 근저당권자가 권리에 침해하는 거, 자기 건물이 헐려지고 새로 지었는 것까지 모르고 이렇게 권리에 잠자는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힘 있는 사람을 너무 보호하는 것도 좀 그만해야 돼요. 보면 이제 보호하지 않아야 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그럼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신축된 건물이 임차인 등은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는 토지 저당권보다 소액보증 일정에게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구 건물과 대지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자는 구 건물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일정액을 제한을 예견하고 저당권이 설정하기 때문에 그 구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을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면 반대로 저당권자가 불측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득을 볼 수 있고 구 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는 구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신축 건물의 임차인이 소액보증 일정액을 토지 저당권자 우선에 변제받지 못하도록 해서 임차인을 손해보게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왜냐면 이 당시에 예측할 수 있었던 손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유의할 점은 구 건물과 상당히 다른 건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광주지방법원 2006 가단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이 구 건물에는 한 3층짜리 3층 다가구였는데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지방법원도 광주고등법원인데 거기는 어떤 이해 나오냐면 이걸 오피스텔 해줬어. 이때는 5명 정도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때는 50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5명에서 한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자, 이번에는 이제 관습법상 법정인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 관습법상 법정인사건은 이 관습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였다가 뭐에 의해 달라지냐? 일반 매매 또는 증여, 교환, 상속, 그리고 또 이 강제 경매 또는 공매 이런 거에 의해 달라질 때는, 그러니까 근저당 그 법원 경매에 달라질 때를 우리가 법정사건이라면 법원 경매 이외의 모든 공매라든가 강제 경매 이런 거에 이제 달라질 때는 우리가 간수법상 법정사건에 의해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간수법상 법정사건이 성립 요건도 4가지가 있어요. 본래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 건 똑같아. 이거는 원래 관수법상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동일 소유자일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그 달라진 시점, 가압류에 의해서 설정 당시에 또는 이제 일반 매매 달랐다면 일반 매매 달라진 그 시점에 의해서 동일 소유자면 그거로 족한 거다는 거죠.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나 증여나 강제경매나 국세징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 소유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매매의 경우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후 실적인 소유권을 가져왔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동안은 법정인 사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법 186조에서 등기를 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법정인 사건이 달라진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본안소송을 통해서 강제경매 일정으로 인하여 본압류가 이행되어 가압류 집행이 본압류에 포섭됨으로 당초에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에 이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애당초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소유자 여부를 따져야 되고, 또 하나는 가압류의 본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도 그 가압류 있기 전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는지를 같았었다면 법정 성립되는 거. 그때는 관수법이 법정 성립되는 거, 근저당이니까. 그때의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토지와 건물 소유 동일해야 되고,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 달라지고, 세 번째는 당사자 시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특혜. 왜냐면 내가 이 땅을 팔면서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법정사건을 포기한 거로 보죠. 이럴 때는 법정사건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간수법상 법정사건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야.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간수법상 법정사건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많은 얘기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A고 건물이 A였어요. 그런데 여기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서 누가 나냐면 토지를 C가 낙찰받았어. 건물은 A요. 낙찰자 자금납부로 법정이상권이 성립돼요. 그런데 이거 건물을 매매해서 건물을 D가 소유자가 돼버렸다. 이럴 때는 이 D는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할 권리는 있지만 법정지상권자는 아니라는 거죠. 법정지상권 되려면 토지의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지상권 등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해서 건물을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이 때문에 이 법정지상권자는 하지만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 토지취득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물 철거를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의 측에 반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건물 철거는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물을 사면서 법정지상권 등기를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안 해주면 법원에다가 법정지상권 등기 이전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바로 하면 지급명령처럼 이건 바로 등기되는 거. 이게 임차인이 이 돈을 못 받을 때 지급명령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처럼 인도명령 시행해서 우리가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것처럼 이거는 법정지상권 등기 청구 소송을 하면 이거는 바로 뭐 소송이 아니고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안 해준다면. 그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를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법정지상권자는 아니다. 법정지상권 아니라도 그 권리는 충분히 30년 동안은 건물이 멸실되지 않는 권리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간수법정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똑같이 법정지상권이 30년, 15년, 5년, 건물은 30년이라 보아야 된다. 토지 사용지 범위 내는 그 건물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첨화 및과 첨화 윗이 아니라 그 사용 유지를 하는 전체의 토지를 범위 내에서 우리가 토지 사용지 범위를 가지게 된다.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이 첨화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마당이 있다든가 공터가 있다든가 이런 걸 전부 요거를 위해서 한다. 또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국어로 남아있고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에서 면책 조항이 아니다.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루상정은 나머지 상태에서 한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라든가 간수법정 법정지상권은 30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30년 지나면 그냥 소멸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나 간수법정지상권은 30년에서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거죠. 묵시적 갱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계약갱신만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근저당권이 있고 을가압류가 있고 을강제경매가 있는데요.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였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여기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1988년도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아무개하고 고아무개였어요. 근데 건물은 박아무개에 있죠. 그러나 이 가압류나 이 강제경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는 박아무개고 땅도 박아무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강제경매 시점으로 동일 소유자였지만 그 근저당 시점으로는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예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죠. 가압류 이전에 근저당 건설했다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소유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